이 허위 마비에는 파렴치한 위험이 풍기고 있어서 시마무라는 꾹 참고 그것을 새기면서 안마사가 돌아간 후에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고 있었다. 그러고 있으려니 가슴속까지 차가워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창을 열어놓은 채였다. 산골짜기에는 응달이 지는 것이 빨라서 벌써 으스스한 황홀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어르스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저녁해가 눈을 비치는 먼 산들은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다. 이윽고 산 하나하나의 멀고 가까움이라든지 높고 낮음을 따라서 갖가지의 주름이 잡힌 산그늘이 짙게 들이우고 있고 봉우리에만 엷은 양지를 당길 무렵이 되자 산봉우리 꼭대기의 눈 위에는 저녁놀이 지고 있었다. 마을의 시냇가, 스키장, 사당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삼나무 숲이 거뭇거뭇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마무라가 허전한 애달픔에 젖어 있을 때 따스한 등불이 켜진 것처럼 고마코가 들어왔다. 스키 손님을 맞을 준비에 관한 회담이 이 여관에서 열리는데 그 후의 연회에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다스에 들어가자 대뜸 시마무라의 볼을 이리저리 어루만지면서 오늘 밤은 안색이 헬쑥해요. 이상해라. 그리고는 주물러 터뜨릴 듯이 부드러운 볼의 살을 잡고서 당신은 바보야. 이미 약간 취한 듯했으나 연애를 마치고 왔을 땐 몰라. 이젠 몰라. 아이 골치야. 골치. 아 고달파라. 고달파. 하고 경대 앞에 쓰러지더니 이상할 정도로 대번의 취기가 얼굴에 돋았다. 아이 목말라. 물 좀 줘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고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도 상관없이 쓰러져 있었다. 이윽고 앉음새를 바로하고 크림으로 분한장을 지우자 너무나도 새빨간 얼굴이 드러났으므로 고마코는 제가 생각해도 즐겁다는 듯이 웃어댔다. 이상할 정도로 빨리 술있겠다. 추운 듯이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8월 한 달 내내 신경쇠약으로 빈둥빈둥 놀았다느니 어쩌느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미치광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했어요. 뭔가를 골똘히 외골수로만 생각하긴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무서웠어요. 잠은 조금도 안 오고 그래도 손님방에 나갔을 때에만은 제대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별별 꿈을 다 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요. 다다미를 말이에요. 바늘로 콕콕 찔렀다가 뺐다가 그런 짓을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더운 대낮이에요. 게이샤로 나온 것은 어느 달이지? 6월. 어쩌면 난 지금쯤은 하마마스에 가 있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살림을 하러? 고마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마마스에 사는 사내가 결혼하자고 졸졸 따라다녔지만 아무래도 사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척 망설였다고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망설일 건 조금도 없잖아. 그렇게는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인가? 어머머, 기분 나쁘게. 그렇지는 않지만 난 신변이 말끔히 정돈돼 있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응, 당신 무책임한 분이군요. 하지만 그 하마마스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나?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고마코는 내뱉듯이 말하고는. 하지만 그 작자는 네가 이 구장에 있는 한 아무하고도 결혼 못해. 어떤 짓을 해서라도 방해하고 말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마스 같은 먼 곳에 있으면서 말이지 당신은 그런 걸 걱정하나? 고마코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자신의 체온을 의미하는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문득 아무렇지도 않게 난 임신하는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서 하고 미소를 먹으면서 몸을 꼭 움츠리더니 두 주먹으로 시마무라의 옷깃을 어린애처럼 붙잡았다. 내리감은 짙은 속눈썹이 또다시
검은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튿날 아침 시마무라가 잠을 깨니 고마코는 벌써 화로의 한쪽 팔꿈치를 괴고 묵은 잡지 뒤에다 낙서를 하고 있다가 말했다. 이젠 못 들어가요. 하녀가 불을 넣으러 와서. 아이, 꼴도 보기 싫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글쎄 벌써 장지에 햇빛이 비치지 않겠어요? 어젯밤 취했기 때문에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봐요. 몇 시야? 벌써 8시예요. 탕에 갈까? 하고 시마무라는 일어났다. 싫어요.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고 영락없는 얌전한 여자가 되어버리더니 시마무라가 목욕탕에서 돌아왔을 땐 수건을 근사하게 둘러쓰고서 바지런히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책상 다리며 화로까지 극성스럽게 닦고 재를 다독거리는 것도 익숙한 솜씨였다. 시마무라가 고다스에 발을 넣은 채로 뒹굴뒹굴하며 담뱃절을 떨구자 고마코는 그걸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가지고 가더니 잿더리를 가져왔다. 시마무라는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웃어댔다. 고마코도 웃었다. 당신이 살림을 차린다면 남편은 야단만 듣겠는데? 아무 야단도 치지 않았잖아요. 빨래할 것까지 차곡차곡 개껴놓는다고 곧잘 놀림을 받지만 타고난 천성인걸요. 옷장 속을 보면 그 여자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들하지. 방 안 가득히 들어오는 아침 햇볕을 따스히 쬐며 밥을 먹으면서 좋은 날씨예요. 일찍 돌아가서 샤미센을 연습하면 좋았을걸. 이런 날은 소리가 한결 달라져요. 고마코는 드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먼 산들은 눈에 안개가 끼듯이 보이는 보드라운 우윳빛에 쌓여 있었다. 시마무라는 안마사의 말이 생각나서 여기서 연습하면 좋겠다고 하자 고마코는 냉큼 일어나서 갈아입을 옷과 나가우타 책을 가져와 달라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낮에 본 그 집에 전화가 있나 하고 생각하자 또다시 시마무라의 머릿속에는 요코의 눈이 떠올라서 그 처녀가 가지고 오나?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 집 아들의 약혼자라면서. 어머나, 언제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제. 무슨 분이셔? 어째서 들었으면 들었다고 어젯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어제 낮과는 달리 고마코는 맑고 깨끗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경멸하지 않는 한 말하기가 곤란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세요. 도쿄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여서 싫어요. 거 봐. 내가 말을 꺼내면 딴전을 피우지 않아? 딴전을 피우지 않아요. 그래 당신은 그걸 정말이라고 고지 들었어요? 고지 들었지. 또 당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지 듣지 않았으면서. 그야 납득이 안 되었지. 하지만 당신이 약혼자를 위해서 게이샤가 되고 요양비를 벌고 있다고 하잖아. 아이 기분 나빠. 그런 신방국 같은 게 어딨어요. 약혼자란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특별히 누굴 위해서 게이샤가 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않겠어요?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하고 있군. 분명히 말하지요. 선생님이 말이에요. 아드님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고 입 밖에 한 번도 낸 적이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속을 아드님이나 나나 다 같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만 그것뿐이에요. 소꿉친구로군. 그래요. 하지만 따로따로 지내왔어요. 도쿄로 팔려갈 때 오직 그 사람만 혼자 전송해 주었어요. 가장 오래된 일기의 맨 처음에 그 사실이 쓰여 있는걸요. 두 사람이 그 항구 도시에 있었다면 지금쯤은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럴까? 남의 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 안 가 죽을 거니까요. 그런데도 외박을 하는 건 좋지 않은데? 당신 그런 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시마무라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고마코가 여전히 요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건 무슨 까닭일까? 또 요코로서도 기차 속에서 마치 어린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을 잊고서 그토록 돌봐주며 데리고 돌아온 사나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고마코한테 아침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일까? 시마무라가 시마무라답게 먼 공상을 하고 있자니까. 고맛짱! 고맛짱! 하고 나직하면서도 맑게 울리는 그 요코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수고했어요. 하고 고마코는 옆에 산조방으로 가서 요코상이 가지고 왔어요? 어머, 이렇게 모두? 무거운데도. 요코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모양이었다. 고마코는 세 번째 줄을 손가락으로 튕겨 끊고 줄을 새로 갈아 끼운 다음 음정을 조절했다. 그러는 동안에 벌써 그녀의 샤미센 솜씨가 훌륭한 것임을 알았다. 고다스 위에서 큼직한 보자기를 펴보니 보통의 연습용 책 외에도 기노이의 야시치의 문화 샤미센 음보가 20권쯤 들어있었다. 시마무라는 뜻밖이라는 듯이 손에 들고 이런 걸로 연습을 했나?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없어요. 할 수 없죠. 집에 있잖아. 중풍이에요. 중풍이라도 입으론 할 수 있지.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도 춤은 움직이는 왼쪽 손으로 고쳐줄 수 있지만 샤미세는 귀만 시끄러울 뿐이에요. 이걸로 알 수 있나? 그럼요. 여염집 여자라면 몰라도 게이샤가 이런 깊은 산 중에서 기특하게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악보 장수도 좋아하겠는걸? 동기는 춤이 으뜸이고 그 외에 도쿄에서 배운 것도 춤이었어요. 샤미세는 아주 조금 어렴풋이 알 뿐이죠. 잊어버리면 다시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하니 악보에만 매달리게 돼요. 노래는? 싫어요, 노래는. 그래요. 춤 연습할 때 늘 듣던 건 그래도 좀 낫겠지만 새로운 노래는 라디오나 어디서 들은 풍월인데 하지만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내 멋대로 부르는 것이어서 아주 웃을 거예요. 더구나 단골 손님 앞에서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앞이라면 큰 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지만 하고 약간 수줍어하는 티를 내고는 노래를 기다리는 양 어서 하라는 투의 자세를 갖추어서 시마무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시마무라는 흠칫 기가 눌렸다. 그는 도쿄의 시타마치 출생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가부키라든지 일본 춤과 같은 것과 친숙했으므로 나가우타의 구절쯤은 알고 있고 절로 귀에 익었지만 직접 배우지는 않았다. 나가우타라고 하면 곧 춤추는 무대가 연상되지 게이샤의 술자석은 생각나지 않았다. 싫어요. 제일 으스대는 손님이셔. 하고 고마코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샤미센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것으로 그만 딴 사람이 되었는지 순순히 악보를 펴고서 올가을 악보를 보고 익힌 거예요. 간진 초였다. 벼랑간 시마무라는 볼에서 소름이 끼칠 만큼 시원해지더니 뱃속까지 맑아지는 것이었다. 어이없게 텅 비어버린 머릿속 가득히 샤미셀의 가락이 울려 퍼졌다. 참으로 그는 놀랐다기보다는 녹취가 되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경건한 사념에 감동되고 회한의 정으로 씻겨졌다. 자신은 이제 다만 아무런 힘도 없게 되어 고마코의 힘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흘러가는 것을 기꺼이 여겨 몸을 내맡긴 채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19이나 20살 난 시골 게이샤의 샤미센쯤은 대수로울 것이 못되지 않는가.
손님 방인데도 마치 무대 위에 올라서기라도 한 듯이 타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의 산에 대한 감상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마무라는 생각해 버리려고 했다. 고마코는 일부러 구절을 아무 억양도 없이 단조롭게 읽어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는 느리다느니 귀찮다느니 하며 훌쩍 뛰어넘기도 하다가 차츰차츰 신이 나는 듯이 노랫소리가 높아져 갔다. 발목 소리가 어디까지 세차게 맑아질 것인지 시마무라는 두려워진 나머지 허세를 부리듯이 팔베개를 하고 가로누웠다. 간진초가 끝나자 시마무라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아, 이 여인은 나에게 반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것이 또한 어이가 없었다. 이런 날은 샤미색가락이 달라져요 하고 눈이 그친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고마코가 말할 만도 했다. 공기가 다른 것이다. 극장의 벽도 없거니와 청중도 없으며 도시의 먼지도 없고 소리는 다만 순수한 겨울 아침에 드맑게 울려 퍼져서 먼 산까지 똑바로 울려갔다. 언제나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산골짜기의 커다란 자연을 상대로 하여 고독하게 연습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는지라 자연히 발목이 세차지는 것이었다. 그 고독은 애수를 부셔버리고 야성의 의지력을 깃들이게 한 것이었다. 얼마쯤의 소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곡을 악보 하나에만 의지하여 혼자서 익히고 악보를 떠나서도 샤미센을 익숙하게 탈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강한 의지력이 쌓이고 쌓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시마무라에겐 허망한 헛수고라고 생각되고 머나먼 동경이라고 애초롭게 여겨지는 고마코의 생활태도가 그녀 자신으로서는 가치를 지닌 채 어엿하게 발목 소리에 차고 맑게 넘쳐 흐르는 것이리라. 갸날픈 손으로 능란하게 샤미센을 다루는 재치는 귀에 설고 그저 음률의 감정만을 짐작하는 정도인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겐 안성맞춤의 청중이리라. 세 번째 곡으로 미야 코도리를 타기 시작했을 무렵엔 그 곡의 요염하고 부드러운 맛도 있었다. 시마무라는 이젠 소름이 끼치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해져서 고마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마음속 깊이 육체에 대한 친근감이 느껴졌다. 날씬하고 오똑한 코는 약간 쓸쓸한 느낌은 주지만 볼이 싱싱하게 상기되어 있어서 나는 여기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다. 저 아름다고 새빨갛게 매끄러운 입술은 조그맣게 오므릴 때도 거기에 비치는 빛을 반들반들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노래를 따라 크게 벌려도 또한 가련하게 곧 오므라지는 것이어서 그녀의 육체의 매력 그대로였다. 아래로 처진 듯한 눈썹 밑에는 눈초리가 치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채 일부러 똑바로 그린 듯한 눈은 지금은 촉촉히 젖어 빛나고 있어 앳돼 보였다. 분을 바른 흔적도 없고 도시의 물장수로 길들여진 데다 산빛이 물들었다고나 할 백합이나 양파를 벗겨놓은 것 같은 신선한 피부는 목덜미까지 핏빛으로 아련하고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했다. 자세를 바르게 하여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여느 때와는 달리 처녀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악보를 보면서 신곡 우라시마를 타고 나더니 고마코는 잠자코 발목을 줄 밑에 끼우고는 편한 자세로 앉았다. 갑자기 교태가 흘러넘쳤다. 시마무라는 아무 말도 못했으나 고마코도 시마무라의 비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기색은 전혀 없이 그저 즐거운 듯이 보였다. 당신은 여기 게이샤의 샤미센 소리만 듣고서도 그게 누군지 다 알 수 있어? 그럼요. 알고 말고요.
20명도 안 되는걸요? 도도이스가 제일 알기 쉬워요. 그 사람의 버릇이 가장 잘 나타나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샤미센을 집어들더니 오른발을 구부린 채 그 장단지에 샤미센의 몸통을 얹어놓고 허리는 왼쪽으로 빼면서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여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배웠어요. 하고 샤미센의 줄이 메어져 있는 길쭉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구로카미노 하고 앳된 목소리로 부르면서 톡톡 퉁겼다. 구로카미를 맨 처음 배웠나? 아니요. 하고 고마코는 어린 시절에 하던 모양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그 후로는 자고 가는 일이 있더라도 고마코는 이젠 굳이 날이 새기도 전에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고마코 짱! 하고 말끝을 올리면서 복도 멀리서부터 부르는 여관집 여자아이를 고다스 속에 안아다가 들여놓고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나서 정오 가까이 되면 그 3살짜리 계집애와 함께 목욕탕에 가곤 했다. 목욕하고 나서는 그 머리를 빗어주면서 이엔 게이샤만 보면 고마코 짱이라고 말끝을 올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에 일본식 머리만 나오면 고마코 짱 이러는 거예요. 난 어린애들을 좋아하니까 그걸 잘 아는가 봐요. 김이짱, 고마코 짱네 집으로 놀러 갈까? 하고 일어났으나 또 복도의 등의자에 한가롭게 걸터앉아. 도쿄 덜렁이들이에요. 벌써 지치고 있어요. 상계이스의 스키장 바로 옆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멀리 바라보이는 높직한 지대에 이 방이 있었다. 시마무라도 고다스에서 돌아다 보니 슬로프는 눈이 군데군데 녹았으므로 검은 스키복을 입은 5-6명이 저쪽 아래에 있는 밭 가운데에서 지치고 있었다. 그 계단식 밭두렁은 아직 눈에 덮이지 않았고 그다지 경사지지도 않아서 도무지 탈 만한 곳이 못 되었다. 학생들 같은데 일요일인가? 저래도 재미가 있을까? 하지만 저건 좋은 자세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고마코는 혼잣말처럼 스키장에서 게이시한테 인사를 받게 되면 아니 이거 당신 아냐? 하면서 손님은 놀란다니까요. 새까맣게 눈빛에 탄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는 화장을 하니까요. 역시 스키복을 입고서 말이지? 삼바쿠를 입죠. 아이 지겨워. 지겨워. 손님방에서 말이에요. 그럼 내일 또 스키장에서 하고 말할 때가 곧 닥쳐오네요. 올해는 스키 타는 걸 그만둘까 봐. 안녕히 계세요. 자, 김이짱 가자꾸나. 오늘 밤은 눈이 내려요. 눈 오기 전날 밤은 추워져요. 시마무라가 고마코가 앉았던 등의자에 앉으니 스키장 바깥 언덕길로 기묘코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고마코의 모습이 보였다. 구름에 가려져 그늘이 진 산이라든지 아직도 햇볕을 받고 있는 산이 마주 겹쳐져서 그 응달과 양달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은 좀 으스스한 풍경이었으나 이윽고 스키장도 그늘이 졌다. 창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니 시린 국화 울타리에는 우마같이 생긴 서리발이 서 있었다. 그러나 지붕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는 물바지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날 밤은 눈이 내리지 않고 쌀아기 눈이 내린 뒤에 비가 왔다. 돌아가기 전날의 달 밝은 밤, 바람이 무섭게 차가워진 후에 시마무라는 다시 한번 고마코를 불렀더니 2시 가까이나 되었는데도 그녀는 산책을 하러 나가자고 졸라댔다. 웬일인지 거칠게 그를 고다스에서 안아 일으켜 억지로 끌고 나갔다. 길은 얼어붙어 있었다. 마을은 한 개의 밑바닥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고마코는 옷자락을 걷어올려 오비에 찔렀다. 달은 마치 파란 얼음 속에 칼날처럼 맑게 비치고 있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쳤군. 오고 가고 10리나 돼. 당신 언제 도쿄에 가는 거죠? 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마무라는 어깨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추위로 저렸다. 방에 돌아오자 갑자기 고마코는 기운 없이 풀이 죽은 모양을 하고 고다스에 깊숙이 양쪽 팔을 집어넣고 고개를 떨구면서 전혀 없이 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고다스 덮개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불과 그것이 겹쳐져서 요의 한쪽 자락이 고다스 가장자리에 닿도록 잠자리 하나가 깔려 있었다. 고마코는 옆으로 고다스를 끼고 앉아 잠자코 고개를 떨구었다. 왜 그래? 돌아갈래요. 바보 같은 소리. 괜찮아요. 당신은 주무세요. 난 이러고 있고 싶으니까. 왜 돌아간다는 거야? 안 돌아가요. 날이 셀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쓸데없이 심술 부리지 마. 심술 같은 건 안 부려요. 심술 같은 건 안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달파서 그래요. 뭐야 그런 걸 가지고. 조금도 상관없어. 하고 시마무라는 웃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싫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렇게 마구 걷다니. 갈래요. 가지 않아도 돼. 괴로워요. 저 그만 도쿄로 돌아가세요. 괴로워요. 하고 고마코는 고다스 위에 살며시 얼굴을 파묻었다. 괴롭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깊이 빠져들 것 같은 불안감에서일까? 또는 이러한 때에 꾹 참고 견뎌야만 하는 안타까움에서일까? 여인의 마음은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걸까 하고 시마무라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언제 돌아가세요? 실은 내일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야. 어머! 왜 돌아가요? 하고 고마코는 잠이 깬 듯이 얼굴을 쳐들었다. 언제까지 있어봤자 나로서는 당신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 멍하니 시마무라를 쳐다보고 있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거친 말투로 그게 나빠요. 당신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하고 안달이 난 듯이 일어나 다가오더니 갑자기 시마무라의 목에 매달려 잡아 흔들면서 당신 그런 말 하는 게 나빠요.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요. 하고 정신없이 짓거리며 제풀에 쓰러져 미친 듯이 체면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젖은 눈을 뜨더니 제발 내일 돌아가세요 하고 조용히 말하고는 머리카락을 줍는 것이었다. 시마무라는 이튿날 오후 3시에 떠나기로 하고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여간 지배인이 고마코를 살그머니 복도로 불러냈다. 그래요. 11시쯤으로 해두세요. 라는 고마코의 대답이 들렸다. 16시간이나 7시간은 너무나 길다고 지배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인지도 몰랐다. 계산서를 보니 아침 5시에 돌아간 것은 5시까지, 이튿날 12시에 돌아간 것은 12시까지 모두 시간 계산이 되어 있었다. 고마코는 코트에다 흰 목도리를 두르고 역까지 전송하러 나와 주었다. 계달의 나무 열매의 장아찌며 버섯 통조림 등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선물을 사고 나서도 아직 20분이나 남아있어서 역 앞에 자그마하고 묵직한 광장을 거닐면서 사방이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고장이구나 하고 둘러보고 있노라니 고마코의 너무나도 까만 머리가 그늘진 산골짜기에 으스스한 쓸쓸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애처롭게 보였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시내 아래쪽의 산허리에 어찌된 노릇인지 한 군데만 엷은 햇살이 비치는 곳이 있었다. 내가 온 뒤에 눈이 많이 녹았는걸? 하지만 이틀만 내리면 금세 6잔은 쌓이는데요. 계속해서 내리면 저 전신주의 전등이 눈 속에 묻혀버려요. 당신을 생각하며 걷거나 하다간 전설에 목이 걸려 몸을 상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쌓이나? 요 앞 동네의 중학교에서 말이에요. 큰 눈이 온 아침은 기숙사의 2층 창에서 알몸으로 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몸이 눈 속에 푹 빠져 들어가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처럼 눈의 밑바닥을 헤엄쳐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저 봐요. 저기에 러셀이 있어요.
눈 구경을 하러 오고 싶은데 정월엔 여간이 붐비겠지? 기차는 눈사태에 파묻히지 않나? 당신도 참 사치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생활만 하시나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왜 수염은 기르지 않으세요? 이젠 기를까 해. 하고 푸르스름하게 짙은 면도 자국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자신의 입가에는 한 줄기의 근사한 주름이 나 있어 부드러운 볼을 예리한 맛이 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고마코도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뭐랄까 언제나 분화장만 지우면 방금 면도를 하고 난 것 같은 얼굴이더군. 기분 나쁘게 까마귀가 울고 있네요. 어디서 울까? 아이 추워. 하고 고마코는 하늘을 쳐다보고는 양쪽 팔꿈치로 겨드랑이 깨를 꼭 눌렀다. 대합실 스토브나 쬐까? 그때 큰 길에서 정가적으로 꺾이는 넓은 길을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은 삼박구차름의 요꼬였다. 아, 고마코짱! 육교상이 고마코짱! 하고 요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치 무서운 곳으로부터 벗어난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이 고마코의 어깨를 붙들고는 빨리 가요. 용태가 이상해요. 빨리요. 고마코는 어깨의 아픔을 참기라도 하는 듯이 눈을 딱 감더니 금세 얼굴빛이 싹 가셨으나 뜻밖에도 또렷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손님을 전송하고 있으니까 난 못 돌아가. 시마무라는 놀라면서 전송이라니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안 돼요. 당신이 이제 2번 다시 오지 안 올지 난 모르거든요. 올 거야. 온데도. 요코는 그런 말은 조금도 들리지 않는 듯이 서두르면서 조금 전에 여관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역에 나갔다고 달려온 거예요. 육교상이 부르고 있어요. 하고 고마코를 잡아 끄는데도 고마코는 꾹 참고 있다가 갑자기 뿌리치면서 싫어. 그 순간 2-3 발자국 비틀거린 건 고마코 쪽이었다. 그리고는 오액하고 구역질을 했으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눈자위가 졌더니 뺨에 소름이 쪽 돋았다. 요코는 멍하니 몸이 굳어진 채 고마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너무나 진지한 탓으로 화가 난 것인지 놀란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조차 나타나지 않고 뭔가 가면과도 같이 몹시 단순하게 보였다. 그런 표정을 한 채 돌아서더니 갑자기 시마무라의 손을 붙잡고 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한결같은 높은 목소리로 졸라대며 매달리는 것이었다. 네, 돌려보내죠. 하고 시마무라는 큰 소리를 질렀다. 빨리 돌아가, 바보 같으니. 당신이 무슨 참견이에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에게 말하면서 그녀의 손은 요코를 시마무라한테서 밀쳐내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역 앞에 자동차를 가리키려고 하자 요코에게 힘껏 붙잡혀 있는 손끝이 저려왔다. 저 차로 지금 곧 돌려보낼 테니 아무튼 당신은 먼저 가는 게 좋겠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봐요. 요코는 고개를 끄덕끄덕이고는 빨리요 빨리요 하고 말하자마자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은 거짓말처럼 어이없는 일이었으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또다시 저 처녀는 어째서 언제나 저렇게 진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이런 경우엔 일어나선 안 되는 의문이 시무라의 마음을 스쳤다. 요코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디선가 눈 덮인 산에서 금세라도 메아리쳐 돌아올 것처럼 시마무라의 귓전에 남아있었다. 어딜 가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가 자동차 운전수를 찾으러 가려는 것을 되돌아서게 하고는 싫어요. 나는 안 돌아가요. 했다. 그 순간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 육체적인 증오를 느꼈다. 너희들 3사람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진 알 수 없지만 그 집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보고 싶어 해서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순수히 돌아가줘. 평생 후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숨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고집 부리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오해하고 계세요. 당신이 도쿄에 팔려갈 때
혼자서 전송해 준 사람이 아닌가? 가장 오래된 일기의 첫머리에 쓰여있는 그 사람의 최후를 전송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딨어? 그 사람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당신을 기록하러 가야 해. 싫어요. 사람 죽는 꼴 보는 게. 그것은 차디찬 박정함으로도 너무나 뜨거운 애정으로도 들리는 것이어서 시마무라는 망설이고 있노라니까. 일기 같은 건 이젠 쓸 수 없어요. 태워버리겠어요. 하고 고마코는 중얼거리는 사이에 웬일인지 볼이 발그레 물들면서 당신은 참 순진한 분이네요. 순진한 분이라면 내 일기를 몽땅 붙여드려도 좋아요. 당신 날 비웃지 않겠죠? 당신은 순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마무라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 나만큼 순진한 인간은 없을 것이라는 기분이 들자 더 이상 고마코더러 굳이 돌아가라고는 하지 않았다. 고마코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여관의 역전 출장소에서 지배인이 나와서 개최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음산한 겨울 차림을 한 시골 사람들 4~5명이 말없이 오르고 내렸을 뿐이었다. 플랫폼엔 안 들어가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고마코는 대합실 창 안에 서 있었다. 창의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그것은 기차 속에서 내다보니 초라한 한 촌의 과일가게에 있는 더럽혀진 유리 상자 속에 이상한 과일이 단 한 개 잊혀진 채 놓여있는 것과도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자 대합실의 유리가 번쩍 빛나고 고마코의 얼굴은 그 빛 속에 환하게 타오른다고 느끼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 아침 눈이 비친 거울 속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새빨간 볼이었다. 또다시 시마무라에게는 현실이라는 것과 이별을 나누는 순간의 빛깔이었다. 현 접경의 산을 북쪽에서 올라가다가 긴 터널을 빠져나가 보니 겨울 오후의 엷은 빛은 땅속의 어둠에 흡수당해버린 듯했다. 낡아 빠진 기차는 밝은 껍질을 터널 속에 벗어버리고 나온 듯이 벌써 봉우리와 봉우리가 겹쳐진 틈으로 어스레한 저녁빛이 깃들기 시작하는 산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었다. 이쪽에는 아직도 눈이 없었다. 강물을 따라서 이윽고 넓은 벌판으로 나오자 산꼭대기는 재미있게 잘라깎아 놓은 듯이 바라다 보였다. 거기 아름답고 완만한 사선이 먼 기슭까지 뻗어있는 산끝자락에 달이 채색되어 있었다. 벌판 끝에 단 하나의 풍경인 그 산의 전체 모습을 엷은 석양빛의 하늘이 또렷이 짙은 남빛으로 그려냈다. 달은 이제 희지는 않지만 아직도 엷은 빛깔이어서 겨울밤의 차갑고 맑은 맛은 없었다. 새 한 마리조차 날지 않는 하늘이었다. 거칠 것 하나 없이 좌우에 널찍하게 뻗쳐 강 기슭에 닿으려는 지점에 수력발전소처럼 보이는 건물이 새하얗게 서 있었다. 그것은 쓸쓸한 겨울 차창에 비치는 어슴푸레한 풍경이었다. 창은 스팀의 훈훈한 기운으로 흐려지기 시작하고 바깥으로 흐르는 벌판이 어스레해짐을 따라서 또다시 승객이 유리창에 반쯤 투명하게 비치는 것이었다. 그 저녁 풍경은 거울이 버리는 장난이었다. 동해도선은 다른 고장의 기차처럼 헐어빠지고 퇴색한 구식객차가 서너 차량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리라. 전등도 어둡다. 시마무라는 뭔가 비현실적인 것을 타고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관념도 사라진 채 허무하게 몸이 실려가는 듯한 방심 상태에 빠지자 단조로운 차바퀴 소리가 여인의 말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들은 토막토막 짧으면서도 여인이 온갖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 같아 듣기 괴로울 정도였기 때문에 그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멀어져가는 지금의 시마무라에게는 여수를 되살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제는 이미 멀어져간 목소리였다. 바로 이때쯤 육교가 숨을 거둬버린 것이 아닐까? 무슨 까닭에서인지 완강하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고마코는 육교의 임종을 못 보지는 않았을까?
승객은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적었다. 50이 넘은 사나이와 얼굴이 빨간 처녀가 마주 앉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살이 두둑하게 찐 어깨에 검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처녀는 정말로 불타는 듯한 보기 좋은 혈색이었다. 가슴을 내민 채 열심히 들으면서 즐거운 듯이 대꾸하고 있었다.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런데 제사 공장에 구둑이 솟아있는 정거장에 닿자 늙은이는 허둥지둥 선반에서 버들고리를 내려 그것을 창밖 플랫폼으로 떨어뜨리면서 자, 그럼 인연 있으면 또 만나자구 하고 처녀에게 한마디 작별 인사를 남기고는 내렸다. 시마무라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층 더 여인과 작별하고 돌아가는 기름을 느끼게 했다. 우연히 한 차를 타게 되었을 뿐인 두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나이는 행상이거나 무슨 그런 사람이리라.